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모임이나 외출이 늘어나는 데다 변이 감염도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의 정기석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제 715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는데 이건 또 이제 지난달 28일 이후 최다 확진자 수고 물론 이제 검사 건수에 따라서 400에서 700명대로 좀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패턴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확진자 수로 이제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추세를 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늘 해왔던 패턴을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제 고점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 예. 그 이유는 사실 그동안 이제 뭐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많이 노력은 해왔지만 크게 조치가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 또 강화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다른 새로운 어떤 방법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증가세를 보였을 때 지난번 1, 2, 3, 4 같이 갑자기 증가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또 우려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천천히 정체 상태이긴 합니다. 급격히 발생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서 누적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환자가 또 한 번 더 발생해서 결국 피크를 이루는. 그러니까 피크가 없이 넘어가는 유행은 좀 드물거든요. 예.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학적 모델에 의하면.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는 한번 피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감소세가 상당히 더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동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감소할 만한 요인들은 보이지 않는 게 또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 참 걱정이고요. 사실 좋아질 일은 날씨가 따뜻해서 좋아질 일은 있습니다. 지금 독감 우리가 매년 앓던 독감이 작년에는 우리 마스크하고 수칙 때문에 좋아졌거든요. 근데 독감이 언제 사라지냐 하면 보통 5월 달에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사라질 때가 됐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 변이 바이러스, 특히 오늘도 보면은 그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20명, 30명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이 특히 울산 지역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뒀다가는 울산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주변이 좀 발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지역만이라 좀 특별 방역은 물론이고 특별히 좀 예방 접종을 해서 전 시민들을 다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막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걸 그냥 뒀을 때는 우리나라 같이 일일 생활권에 있는 나라에서 지금도 아마 1명씩, 2명씩 바깥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는 숫자가 20%는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일정 부분이 변이가 있을 거고 그 변이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게 계속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거고 울산하고 부산 사이는 정말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단하는 것 말고도 일단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영국 변이는 백신에 잘 듣는 걸로 특별히 안 듣는 걸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부천 지역에서 남아공 그 바이러스 발견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남아공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들어가서 예방을 해보니까 웬만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게 감염원이 크게 돼버리면 결국은 온 국민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조금 유행이 잠잠한 지역에서는 조금 양보를 하시고 그 지역에 가서 먼저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튼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백신 접종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이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그리고 혹시 모를 백신 접종을 꺼려 하신다든지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설득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교수님? 네, 뭐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사실은 뭐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이제 외래를 보고 왔는데요. 예. 저한테 다니는 분들은 대개 이제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이제 예.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60세가 대부분 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진료를 하고 마지막에 나가시기 전에 항상 질문이 이거 백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종류에 상관없이 예. 자기가 어떤 백신을 맞든지 간에 일단 괜찮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특히 60세 이상은 꼭 맞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제 그 같은 유사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첫째는 60세 이상에서 충분한 백신을 넣음으로 해서 사망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이제 병을 앓는 이완율을 낮추겠다. 예. 사망률을 낮추겠다.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인데 우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사회가 좀 안정이 될 거고 나머지 젊은 층으로 갔을 때 이제 경제도 같이 살아나기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만 부각이 자꾸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백신 관련 특히 사망, 관련이 아닌데 이제 백신 맞고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할 때 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다니는 분들은 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60세 이상은 대부분도 한두 가지 시계 질환이 있으니까요. 한두 가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묻는 질문이 저 기저질환이 있는데 이거 맞으면 더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묻죠. 그럼 저는 대답을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백신에 의한 어떤 부작용, 사망 이것을 더 일으키는 기저질환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 백신에 부작용하고 특별히 더 많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계석 교수님께서 이제 추가로 또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관련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7월부터는 지금보다 좀 완화된 내용의 새 거리두기가 적용이 될 예정인 그런 상황인데 교육부가 2학기에 전 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 이거를 추진하기로 해서 그렇다면 관건이 뭐가 될 것인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이 이제 6월까지 다 완료가 돼야 되는 점, 그리고 여름 방학에 교직원들 백신 접종률도 또한 높이는 점. 이제 이 두 가지 지점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돼야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그냥 지금 아예 전면 계약을 한번 해서 등교 수업을 한번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에 가면 좋지만 가을은 이제 정말 위험한 시기로 들어가는 입구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가 백신 그 독감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늘어나는 차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시에 등교 계약을 했을 때, 등교 수업을 했을 때에 다른 호흡기 질환이 또 생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획을 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2년째 이렇게 학교를 정상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건교사 물론 선생님들 다 예방주사 놔드리고 지금 화이자에서만 허가가 돼 있는 16세, 17세까지 학생들 백신이 혹시 그때까지 된다면 학생들한테 놔주고 그 사이에 잘하면은 다른 회사 제품도 청소년한테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그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때까지 60세 이상 백신을 완료를 하고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력이 사회에 생기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환자 발생을 조금 억누르는 상태에서 등교를 할 수 있어서 결국 백신, 전체적인 백신 접종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얼마나 백신이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은
2학기 때 등교 수업이 조금 더 안전하겠냐 하는 문제들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백신 예방 접종을 이제 예약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네, 접종 예약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2차 접종이 시작됐을 때 지금은 30대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접종 때 맞으신 30대 미만 분들은 2차 접종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국의 설명은 2차 접종은 상관없이 다 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20대에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분들이 동의율이 과연 100%가 나올까라는 게 상당히 관건이라서요. 좀 두고 볼 만하고 아스트라 문제는 꼭 아스트라뿐만 아니라 화이자 지금 우리 두 가지 백신 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부작용에 대한 늘 불안감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설명한 거 참 잘했거든요. 방대본에서. 그래서 좀 수시로 아니면 정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안전합니다. 네. 신뢰를 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데 근처에 가죠. 지금 이 정도의 불안감으로는 제가 외래에서 보면 아무도 자신 있게 맞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다 물어보면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고 꼭 이렇게 질문을 또 한 번 더 던지고 막 설명이 한참 오가고 진료하는 시간보다 백신 설명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은 언제든지 안전하다. 그리고 나는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말 신뢰성 있게 전달을 해야지 이게 지금 3,600만 명이 주사를 맞고 11월 달에 우리도 드디어 이제 집단 면역이 됐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언뜻 드는 생각입니다만 이게 작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 그 시국 아래에서 이렇게 불편함을 감당하고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이제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요즘도 보면 그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워낙에 많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면 그 긴 시간 동안 버텨왔던 게 참 아깝기도 하고 억울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힘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좀 더불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더나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제 두 번째 회의인데 요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앞서 열린 회의에서는 94.1%로 허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주신 내용과 동호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저질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에 모더나가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저질환하고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 가능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18살, 18살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층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신을 못 맞아야 되는 어떤 기저질환, 오랫동안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은 없습니다. 다만 급성 열병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다른 백신하고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문제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상 3상 이제 일반인도 잘 아시는 그런 임상 1, 2, 3, 4상 이제 할 때에 보통 몇만 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전성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흔한 안전성 문제는 나오지만 예를 들어 5만 명에 한 명씩 나오는 문제, 10만 명에 한 명씩 나오는 문제는 그동안 안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모더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모더나는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미 맞았습니다. 뭐 수천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있다면은 안전하지 않겠느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화이자 백신하고 똑같은 플랫폼을 가지면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상, 그러니까 그런 특수 약품의 메커니즘상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적어도 급성 내지는 중기, 단기, 중기적의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기, 장기로 가면은 또 다른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품이 나왔을 때, 백신뿐만 아니라 어떤 약품이 나왔을 때 시장에 나와서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충분히 써봐야
그 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예, 기껏해야 좀 6개월 정도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화이자와는 거의 대등한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그 제약사들과 백신 공급을 체결할 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그 의무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해철 장관이 인터뷰에서 백신 세부 물량을 공개하면서 제약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정부에선 수습 중인데 일단 이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 계약 내용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밀 유지를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을 때는 그 비밀 유지를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계약상의 조건들, 적절한 시기라든지 또 계약 물량이라든지 대금의 지급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협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물량을 다음 달에 드릴 것을 한 2달 미루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공급사에 잠깐 알아보니까 사실 그 비밀 유지 그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떤 서로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 그거를 안 해놓으면은 각 나라마다 또 각 나라의 어떤 지자체 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물량을 발표하고 시기를 발표하고 함으로 해서 혼선이 생기거나 너무 경쟁적인 구도를 만들기가 싫어서 회사로서는 이거는 마지막 인도 전까지는 유보합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발표했다고 해서 어떤 누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건 약속을 안 지키고 잘못한 것이고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면서 갑자기 발표를 한 것도 아주 뜻밖이긴 하지만 원래 목적은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뭐 이제 최악의 상황에는 뭐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급이 연기되는 결정을 이제 제약사 쪽에서 이제 내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백신사들 내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이제 우리 정부가 수습을 잘 할 거라고 뭐 일단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사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전남 순천의 나이트클럽발 확진자가 지금 하루 만에 30명입니다. 이게 사실 나이트클럽 내부가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밀접, 밀집, 밀폐 이제 이 산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0명이니까 뭐 지금 드러난 확진자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뭐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다 열어줬고 단계가 낮아져 있으니까 간 거기 때문에 아마 순천이면 이제 뭐 가까운 광주서도 갔을 거고 여러 군데서 이제 좀 가서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지난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뭐 어디 서울 클럽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고 방역망을 넓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약간의 증상이 있더라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되게 나이트클럽을 이제 젊은 분들이 가니까 그다음에 또 워낙 활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남쪽에서 북쪽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니까 굉장히 넓게 방역망을 펼쳐가지고 이번에 좀 철저하게 숫자를 좀 다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이제 그렇게 방역을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을 겁니다. 만약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킬 건 지켜나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사항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